여러분은 세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또는 지방정부 산림을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법에 따라 걷는 돈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는 거죠. 국가는 세금을 적절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명의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들은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립니다. 만약 국가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어려운 곳에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원을 할 수도 없어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되어 국가 전체가 혼란하고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제가 세무사 업무를 볼 때 납세자들과 가장 많이 상담하고 또 복잡한 부분이 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또는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소득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세무사의 원경희 회장입니다. 제가 세무사 회장이다 보니 오늘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밀접하게 접하는 세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어렵다, 세금 내기 싫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씌어진 성경에도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생활 속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또는 지방정부 산림을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법에 따라 걷는 돈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는 거죠. 국가는 세금을 적절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명의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들은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립니다. 만약 국가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어려운 곳에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원을 할 수도 없어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되어 국가 전체가 혼란하고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혜택을 주는 고마운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사회와 국가에 그리고 어려운 곳에 되돌려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돈을 번다는 분들도 계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 세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가 발전될수록 세금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 있고 또 목적을 따로 정해두지 않는 세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어머니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 부담하는 세금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매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팔 때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이 수익금액인데요. 이 돈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온 상품 대금을 지급하고 또 직원들에게 월급, 그리고 가게 임대료,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등 가게를 위해서 지출하는 그런 비용을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 이 판매 수입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같은 세금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요즘 아이들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이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참새가 방앗간을 드나들듯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건이나 먹을 것을 살 때 아이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그러한 세금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결국은 아이가 그런 세금을 다 내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세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먼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과 그들이 사는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동체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회 공동체도 국가 공동체도 그 뿌리는 가정입니다. 생활의 규범이나 교육, 그리고 신앙의 밑받침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화목과 유대관계는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의 취득과 보유, 그리고 양도와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상 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이때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 시에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가 개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고지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부하고 납부는 7월 말까지 합니다. 납부세액이 많으면 2번에 나누어서 9월에 한 번 더 고지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소유한 모든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사람별로 합산한 후에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부수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의 경우 6억 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그리고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3억 원 특별 공제를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쉽게도 개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모두를 합해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만약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1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정부에서 매년 고지서를 보내주는데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제가 세무사 업무를 볼 때 납세자들과 가장 많이 상담하고 또 복잡한 부분이 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또는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소득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되는데요. 집을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냐고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모든 경우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고는 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양도로 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그런 경우,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그런 경우,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 그것으로 인해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가족 간이라도 실제 매매로 양도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명확한 그런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비과세라고 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이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또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감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 신축 주택의 취득, 그리고 공공사업용 토지, 그리고 8년 이상 자격농지 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럼 주택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집을 사시는 분에게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했다면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을 취득하면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집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이렇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못 받고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받게 되죠. 그럴 때 가산세도 내고 거기다가 더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또 다른 질문. 취득한 지 20년이 지난 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나요? 지금은 취득가액을 알 수 있지만 오래된 주택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순서로 이렇게 해서 적용합니다. 질문 하나. 몇 년 사이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취득가액의 비용으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 답은 집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집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지출, 이런 수선비, 이거들은 다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베란다, 샤시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 난방시설을 교체한 그런 비용, 또 방을 확장한 개량 공사비, 또 보일러 교체 비용 등은 비용으로 전부 다 인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는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벽지나 장판, 싱크대를 교체하는 비용, 또 조명을 바꾼다든지 또 페인트 칠을 한다는 이러한 비용 등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은 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답은 취득세, 또 중개수수료, 세무사 등에게 유리한 세금 신고 비용, 이거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랜 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그런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때도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집을 은행에 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 지급하는 이자 비용, 이것이 비용으로 공제가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공제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부동산 관련된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아보는 질문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에는 가족 간 증여를 활용한 절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란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유용 또는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즉 증여세란 쉽게 말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이 주택 등을 물려받을 때 부담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원래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만약 증여를 하는 사람, 즉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점 양지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여세를 부담할 때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들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데요. 배우자는 6억 원, 또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또 미성년자인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2천만 원, 또 6촌인의 혈족이나 사촌인의 인척 등 기타 친족의 그런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 금액이 주택 이 금액이 증여 공제보다 적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 한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절세 팁을 알려드린다면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단위로 2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세에 2천만 원, 그리고 10살에 2천만 원, 이렇게 총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또 성인이 된 이후에는 10년마다 5천만 원씩 가능하므로 20세와 30세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한다고 하면 총 1억 4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보통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 이 기간 동안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런데 간혹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는 그런 주택이나 대출금이 있는 그런 주택을 자녀에게 통째로 증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주택에 포함된 그런 그 채무까지 이런 인수하는 이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제한 그런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 시 증여받은 자가 인수한 채무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매년 1회 이상 채무 변동 내역 그리고 상환자금의 출처 이런 걸 확인해서 증여세를 탈루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증여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 한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사람으로부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해당 증여분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여를 부모로부터 받을 때도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을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는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그런 금액을 가산하게 되는데요. 이를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30%이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에는 40%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로 다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손주 또는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늦게 하는 그런 증여는 상속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소중한 가족들에게 물려줄 그런 재산이 있다면 미리 세무사와 상담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자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세무사님, 상속이 유리한가요? 증여가 유리한가요? 이럴 경우 재산 전체를 한 번에 다 물려준다고 하면 상속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이 많지 않아서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다면 상속이 더 유리하고 재산 일정 금액 이상이라서 상속세가 부담스럽다면 그런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가지고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수증자 입장에서는 증여 후 재산의 향후 가치 상승 효과, 그런 혜택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증여세는 주택을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신청을 해서 최대 5년에 걸쳐서 매년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택에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보다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